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본부장이 시대를 말한다.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예, 제 책의 순서로 돼 있죠. 첫 번째 순서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이 특별하게 잘난 나라라 해서 영국을 한 건 아니고요. 본부장이 시대를 말한다의 중간 정도의 이야기를 했지만 본부장이 시대를 말한다의 내용은 이 대항해 시대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질서가 그때 이후에 정립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도 제 얘기는 아닙니다. 헨리 키신저라는 분이 월드 오더라고 그러죠. 세계 질서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걸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영국을 가장 먼저 이야기한 거는 사실 그 시대를 주도했던, 그래서 그 주도한 대가로 어떻게 보면은 지난 400~500년 정도의 굳건한 어떤 위치를 점하게 된 나라이기 때문인 거죠. 사실 중세를 끝내고 근대를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퍼스트 무버라고 그러나요? 예, 초기 진입자의 베네핏을 얻은 국가가 바로 영국이죠. 그래서 영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사실 인류의 역사가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좀 긴 것 같으세요? 저는 근데 제가 이제 책을 좀 읽어보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왜냐면 전 직장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책을 읽으면서 주말을 많이 보냈어요. 왜냐면 일주일 내내 일어났던 어떤 직장에서 일어났던 프로블럼 있잖아요. 그런 문제거리를 토요일 날 책을 읽으면서 풀어내는 거죠. 사실 그것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사회생활을 되게 좀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연도 그래서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말이 주중보다 더 바쁠 정도로 주말이 오히려 더 할 일이 많았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깝깝한 얘기겠지만 사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17년 정도의 어떤 독서를 해보니까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인류의 역사라는 게 생각보다 별로 안 길겠다라는 어떤 추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추론을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저작물, 지금 인류가 남아있는 저작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증거들,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인류의 역사가 의외로 길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어떠하게 진화됐겠지만 우리가 소위 문명시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읽어본 서적의 어떤 증거물이죠. 증거물로 봤을 때 약 5,000년 정도? 4~5,000년 정도 되지 않겠나. 그 이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런 인간이 아닐 수도 있고 거의 동물에 가까운 그런 수준이었겠다라는 어떤 추정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그건 그야말로 추정입니다만은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기원전 2,000년 정도 되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까지 가면은 되게 먼 것 같지만 그게 기원전 1000년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조조라든지 삼국지, 중국 삼국지 이런 거 보면은 기원전 100년 안에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옛날 같지만 그게 2000년 전이에요. 조조 같은 게.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한 3000년 전. 그리고 그 이전 알렉산더 이전 그로 가면은 이제 페르시아 전쟁이죠. 또는 여러분들 아시는 우리 트로이. 예, 트로이가 기원전 2000년 정도 되니까 약 4000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1000년이라는 것이 되게 긴 기간이기도 하지만 인류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기간에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대단한 사람이다, 지구상에서 인류가 상당히 대단한 존재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짧은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한 명의 역사가 100년인데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100살을 산다고 하면 한 사람이 쭉 이렇게 누워있으면 20명만 누워있어도 2000년이니까
내 위로 해서 40명 정도 가면은 인류가 끝인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추론이 좀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가 동양 문화인 것 같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서양 문화인 경우가 많아요. 사실 뭐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저거 좀 양복을 입고 있잖아요. 다 서양 문화 아닙니까? 넥타이, 와이셔츠라든지 그리고 지금 있는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이 근래에 4, 500년 동안에 서구 문명에서 발전돼 왔던 것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죠. 컴퓨터도 그렇고. 물론 그렇다 해서 뭐 제가 뭐 동양인을 천시하고 서양인을 높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시대에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가졌던 어떤 역할 무엇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읽었던 책을 통해서 보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먼저 주창했던 것이 그리스 로마 시대로의 회귀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장 먼저 주창을 했어요. 말하자면 중세 천년이 사실 가져왔던 가장 큰 힘이, 그러니까 그 문화의 어떤 그 메인스트림이 뭐냐면 이렇게 신권, 그러니까 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인간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큰 방점을 찍지 않았었는데 대항해 시대 이후부터는 그 중심이 인간으로 왔잖아요. 그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르네상스지 않습니까? 그 르네상스 이후에 다시 이제 그리스와 로마 시대로 가자. 그래서 그때 어떤 역사, 그리스 로마 시대가 이제 기원전 1000년, 2000년 그때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 시대는 기원전 2000년부터, 그리고 로마는 뭐 기원전 한 500년, 1000년 이럴 때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시대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한 국가 중에 하나가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대영 제국이라는 것을 이루었는데 그게 이제 뭐 역사적 서구 문명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리스, 로마, 대영 제국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해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그래서 그리스 인간 본위의 세상, 로마 마찬가지로 인간 본위, 그리고 그 다음에 쭉 1000년 동안 이제 막 암흑기, 그 다음에 영국을 필두로 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또 인간 본위로 다시 돌아온다. 인간의 어떤 관심사를 한마디로 인간에 두는 거죠. 인간은 멋있다. 인간의 이성,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리스펙트하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것들이 어떤 부산물이 뭐냐면 바로 섹스피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섹스피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국 사람들이 왜 자꾸 섹스피어하고 전 세계가 섹스피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섹스피어 문학부터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감정에 대한 연구, 사람이라는 것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묘사하는 것.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감정에 대한 묘사가 한 1000년 동안 없었던 거죠. 뭐 신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런 생각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섹스피어 이후부터 인간은 인간의 본성이란 무엇일까? 이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섹스피어입니다. 사실 그게 그리스 로마 문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 영국이란 나라하고 로마 시대, 그 그리스 시대, 그리스 너무 옛날이니까 사실은 이제 고증이 좀 안 되고, 로마하고 영국을 생각해 보면은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들이 그래요. 그 얘기를, 그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 로마하고 영국이 예를 들면 전성기를 구가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 본연에 대해서 기대를 갖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야? 인간을 그러면 기대를 갖지 않는다는 거는 상당히 뭐랄까요? 한마디로 무시한다는 얘기인가? 이그노어한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요.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그 동양에서는 그런 문화잖아요. 난 누구를 믿어. 그래서 그 사람을 믿는데 뭐 배신당했어. 막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 자체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우린 나약한 존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철석같이 믿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이럴 것이다 라고 편견을 가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서구 문명의 핵심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대신 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 이게 바로 서구 문명의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 근대를 이루어가는 그 서양, 유럽,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배신당했다, 누구에 의해서 뭐 이렇다는 생각을 상당히 감정적으로 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나한테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거나 나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면, 그가 무슨 생각을 갖거나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것이 법에만 저촉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원래 그리스 로마 시대 그리고 대영 제국을 이루면서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이미 철저하게 분석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동양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서양 사람들 보면서 막 냉정하다, 그 사람들 뭐 정이 없다, 뭐 우리가 이제 일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 뭐 속과 거기 다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일본도 우리보다 좀 틀린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서구화되어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뭐 정에 의해서 뭔가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람한테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의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용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양이 서양보다 좀 뒤처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우리 연구가 좀 부족했고, 그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이기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리학 약간 좀 추상적으로 흘렀던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양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된 어떤 분기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서양은 근대 이후에 넘어오면서 인간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우 리얼리스트하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분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묘사를 한 거죠. 그런 부분이 저는 근대를 시작한 어떤 시작점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섹스피어가 왜 훌륭한 사람이고 그 영국에서 왜 그 섹스피어를 인도랑 바꾸지도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인간 감정, 인간 본성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묘사한 첫 번째 작품이고, 그 이후부터 그들은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법에 의한 레귤레이션에서 좀 더 인간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첫 번째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에요. 아담 스미스는 이 사람이 17세기 사람이잖아요. 아담 스미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라 그러면 우리가 국부론 정도를 알고 있는데, 사실은 국부론은 경제학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래 아담 스미스가 자기 묘비에 써져 있길 바라는 저서의 이름은 도덕감정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그렇게 원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원래 사람이라는 게 의도하고 다르게 가잖아요. 자기는 이렇게 되고 싶은데 사람들은 딴 걸 좋아하는 거. 나는 정말 이 책을 열심히 잘 썼는데 사람들은 다른 책 막 되게 내가 별로 그렇게 크게 마음 안 써서 쓰는 걸 되게 좋아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 대해서는 그냥 쓴 건데 사람들은 국부론 왜 15세기 이후부터 대항해 시대가 오면서 경제 우선주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든지 돈에 관련된 것들이 훨씬 더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아담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을 더 높게 쳤고, 본부장도 그런 편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실제 읽어보면 섹스피어가 만들어놨던 것은 극이잖아요. 극, 한마디로 픽션. 근데 아담 스미스는 뭐냐면 도덕감정론이라는 책 안에다가 인간이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을 다 일일이 기술했어요. 분노가 뭐고, 또 예를 들면 의무감은 뭐고, 그리고 공익이라는 것은 뭐고, 그리고 이기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기술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군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네 뭐네 이런 어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일반 대중 또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가진다, 이런 것들을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도덕감정론이라는 것이 단순히 막 허울 좋은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보면 심리학 이전 단계, 우리가 막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고 이런 이전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상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그 인간은 사실 우리가 상거래를 해도 결국 사람하고 하는 거잖아요. 동물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외로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 거기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누가 분석해 놓은 것을 읽어본 적도 없고, 또 누군가에게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것을 막 가르쳐 준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근데 영국은 그거를 17세기에 이미 만들었습니다. 18세기인가요? 아담 스미스가? 제가 18세기네요. 17, 그러니까 1700년도 사람이니까 18세기네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스코틀랜드의 가장 큰 자랑이에요.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보면 스코틀랜드 사람 중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영국은 특히나. 심지어는 007 제임스 본드도 스코틀랜드 사람으로 돼 있잖아요. 션 코널리도 스코틀랜드 사람이고,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본인이 막 자기는 잉글랜드 사람하고 틀리다, 우리는 절대 나를 잉글랜드라고 부르지 말아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그만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인재가 되게 많고,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가 갈라진 건 여러분들 그냥 팁으로 알려드리면, 잉글랜드까지가 뭐냐면 그 브리타니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그 경계선이에요. 그리고 스코틀랜드부터가 뭐냐면 실제 진짜 순수한 영국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스코틀랜드 사람이 전체 영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근데 잉글랜드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뭐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어느 나라나 지역 감정이 있는데 영국만큼 심한 나라도 없어요. 장난 아닌데 지금 사실 뭐 오늘 이 시간이 영국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핵심적인 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물밑의 이해관계를 보는 게 중요한 거고, 저는 역사가가 아니고 외교관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영국이라는 나라를 어떤 식으로 방점을 찍어서 보기를 좀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지극히 제 주관적인 이야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에서 아담 스미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남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을 통해서 인류 최초로 인간의 모든 감정을 서술한 사람이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사람이 아이작 뉴턴이에요. 이 사람은 뭐냐, 프린키피아, 여러분들 아시죠? 그 뉴턴 사과 떨어지는 관성의 법칙 개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인 것이 이 세 사람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셰익스피어, 그 다음에 아담 스미스가 감정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아이작 뉴턴이 물리학적인,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은 아담 스미스가 분석을 했고요. 아이작 뉴턴은 그 외의 것을 다 분석했어요. 뭐 자연 법칙, 행성의 원리, 이런 것들을 분석했죠. 물론 당시에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에도 훌륭한 사람들 되게 많았는데 뭐랄까요, 가장 티나는 저작을 했다 그러나요?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 들어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뉴턴이잖아요. 뉴턴의 관성의 법칙, 뭐 셈 법칙 있잖아요. 뭐 가속도의 법칙, 또 뭐죠? 뭐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뭐 이런 것처럼,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서술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보기에 영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3인가 4에 뭐라고 나오냐면, 영국인이 만든 것은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뭐 이 등대가 영국 사람이 만든 거냐? 무슨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만큼 영국 사람들은 원래 뭔가를 제작하고 만드는 거에는 되게 관심이 없는 나라래요. 그들은 뭘 제작하는 걸 좋아하냐면 레귤레이션, 질서, 오더, 질서를 분석하고 그 질서를 만들어내는 데 너무 관심이 많고, 뭔가 제작물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 만드는 걸 관심이 별로 안 가지는 나라고, 실제로 지금 영국이라는 나라는 제조업이 거의 죽었어요. 대부분 다 금융업을 하고 있고, 또 영국이라는 나라를 가보면, 런던 같은 데 가보면은 우리가 스트리트라고 그러죠. 무슨 스트리트, 이게 다 베이컨 스트리트, 그러니까 뭐 프란시스 베이컨 또는 뭐 뉴턴 또는 뭐 등등의 우리가 사회과학자들, 우리가 영국 거리를 걸으면, 런던의 거리를 걸으면 우리가 사회책에서 나왔던 것들의 80%가 다 영국에, 런던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아니라, 자연과학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사회에서 배웠던 것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회과학적인 부분에서 배웠던 것들이 대부분 영국에서 있었어요. 그만큼 그들이 근대의 질서를 만드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근대의 질서의 핵심이 바로 인간 감정에 대한 분석, 그리고 자연 법칙에 대한 분석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제규어도 있고, 뭐 영국 뭐 롤스로이스 뭐 등등 뭐 맞는데, 그런 것들은 다 사변적인 거고, 진짜 중요한 거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NGC,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면은 항상 뭐 코스모스, 이게 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뭐 이런 거 다 영국 거잖아요. 왜? 그들은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원론적인 거. 그래서 뭐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영국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거 보면은 뭐예요? 매튜 맥커너이가 주연한 거 있잖아요. 우주 날아가는 거.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 우리 우주 미아가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 영화도.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근데 금방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원론적인 거에 관심이 되게 많은 나라가 영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좋게 얘기하면 상당히 뭐 지적인 거고, 안 좋게 얘기하면 뜬구름 잡는 얘기 많이 하는 거죠. 예. 또 하나 재밌는 게 예술이 별로 발전을 안 했어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막 클래식 음악 중에서 영국 작가는 한두 명? 에드워드 엘가 정도? 뭐 그 애는 뭐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 네, 뭐 헨리 퍼셀 뭐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저는 알지만 뭐 그런 분들. 그래서 에드워드 엘가. 근데 그 사람 근데 재밌는 건
근대 클래식이 발전한 것도 영국 때문이에요. 왜? 당시 영국이 돈 엄청 벌 때 영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유럽에 있는 클래식 또는 오페라 사람들을 불러다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페라가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젠틀리라는 계층이 생겨서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왜? 해외 무역을 거의 영국 사람들이 담당했으니까.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오페라를 즐기고 클래식을 즐겼기 때문에 차이콥스키 같은 사람들도 러시아에서는 막 글 썼는데 하나도 인정을 못 받았는데 영국 사람들이 막 와, 차이콥스키 대단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차이콥스키가 밥이라도 먹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영국이 어떤 담당했던 분들이 자기들은 클래식을 못하고 관심도 없는데 자기가 돈벌이에 관심이 많은데 그 돈벌이를 가지고 클래식을 부흥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음악가는 별로 없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히나 영국 사람들 관심이 많고 사회과학적인 부분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이유가 바로 저희가 처음에 이 뉴 월드 오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초창기에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염두에 두신다면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영국을 이해하는데 훨씬 쉽고, 또 중요한 것은 영국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국이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을 했구나, 요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영국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 저희가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 청년분들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인간의 감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그 인간 감성을 알아가면서 그들이 뭔가의 성공의 기회를 잡는 소구점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승리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손을 잡아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공이나 승리는 어떤 뭐랄까요, 한 번의 어떤 원샷 또는 뭐 이런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소소하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뭔가를 차곡차곡 쌓아나가야만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가치관이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상은 의외로 되게 냉정해요. 근데 왜 냉정하냐면 자기보다 급이 낮거나 자기보다 클래스가 낮은 사람들하고 같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의 클래스, 스스로의 눈높이를 자꾸 높여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계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진짜 인간 그대로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수준을 계속적으로 높여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큰 거인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택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면접을 떠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시대를 말한다는, 여러분들이 조직에 몸 담았을 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사람 좀 수준 높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만들어 가기 위한 방법인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말씀 드릴게요. 에릭 홉스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영국 사람인데 마르크스주의자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주의자예요. 그래서 뭐 상당히 박해도 많이 받았는데, 이 에릭 홉스볼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90이 된 나이에 손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는 날까지 호기심을 잃지 말고 살 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영국 사람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 산책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엔 그랬다고죠. 근데 대영 제국을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이 하이드파크래요. 그러니까 하이드파크라는 그 도심 안에 있는 그 공원에서 그들이 산책을 하면서 세계의 경영을 구상했다. 근데 그 공원에서 뭘 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 사소한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을 했겠죠. 항상 걸어 다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취준생이지만, 취준생이든 아니면 회사를 다니시든 지금 젊은 나이에 항상 어떤 하나에 너무 경도되지 마시고 주변을 늘 돌아볼 수 있는 호기심을 영국 사람들한테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